안녕하십니까. 저는 돈보스코 청소년 영성 사목 연구소 연구소장으로 맡고 있는 윤만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부모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달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가 이 뽑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와 화해를 위한 부모 교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자녀와 지금 싸웠나? 아니면 내 자녀와 관계가 별로 좋지 내 자녀와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왜 제가 화해라는 단어를 넣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저는 일반 중고등학교, 또 청소년 수련시설, 또 청소년 상담센터,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사는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 집, 일종의 그룹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곳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들이 잘못을 해서 범죄를 지르고 또 비행을 통해서 이 범죄자로 이렇게 잡혀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오는 그런 시설에서 이제 상당 기간 또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설을 이제 보호치료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다른 환경에서 처해 있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아이들과 관련된 또 부모님들을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과연 아이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또 아이를 낳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부모가 제가 생각하는 부모입니다. 이 부모는 어떤 분입니까? 부모는 바로 자녀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녀가 갖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부모 문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 문제 이꼴 부모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부모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사실은 부모 문제는 부모님의 부모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 문제, 자녀에게 이렇게 밀려지는 이 부모 문제는 대물림 어떤 현상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교육에 열정적이고 자녀 교육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열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일방적인 헌신, 정말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모님만큼 헌신적으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없을 텐데, 이 헌신이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헌신을 했는데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자녀의 느낌입니다. 거부를 해요. 그리고 이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언제 극에 달하나 하면은 바로 아이들이 사춘기, 특별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그 사이에 아이들이 극도로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우리 힘의 논리로 부모님이 뭐 물리적인 어떤 힘을 행사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벌써 키 차이나 몸무게 차이나 여러 가지 압도적인 어떤 상으로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지 못해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북한에서는 중이가 무서워서 대한민국을 쳐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의 돌발적인 행동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어떤 방향을 알 수 없는 방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때가 되면 굉장히 많은 분노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나? 제가 그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가끔씩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뭐 전철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라든지. 근데 아이들이 3, 3, 5로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 아이들 곁으로 가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기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놀랍고 창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단골 메뉴는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님을 좋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사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심지어는 육두문자를 굳이 제가 이 방송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육두문자를 붙여가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다른 아이들 욕하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귀를 막아야 될 정도로 민망한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종종 하게 되면서 참 씁쓸한 마음을 갖고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디서 이 문제가 생겼을까?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의 부모는 그토록 이 아이들에게 나쁜 부모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바로 부모님의 일방적인 통행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져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소통의 결과가 굉장히 잘못 전해지는 거죠. 일방적인 소통은 쌍방이 아니잖아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희생과 노력이 아이들에게 왜곡되어 전달이 된다는 거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희생이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부모님들이 슬퍼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것을 희생을 했는데 왜 나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똑바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에게 분노의 감정으로 남아있는가?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미움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은 우리 엄마 계모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계모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모와 같은 그런 처우를 받는다. 부모님으로부터. 바로 그것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다.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절대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춘기 청소년들은 부모와 일단 말이 안 되면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과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입을 다물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그게 문제의 해결이 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분노로 일어나요.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응을 못했고 또 내가 표현을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른들도 그 감정이 이렇게 남아있고 쌓여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감정이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꾹꾹 누르고 이것이 눌렀다가 머리로 이해하고 눌렀는데 해소가 안 되니 분노로 바뀌고 나중에 원망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아이들은 그 부모님께 받은 어떤 아이들의 모습은 이 아이들이 60세가 되고 70세가 되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을 만났지만 청소년만 만나지 않고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많이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니 제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또 심지어는 부모님을 동시에 만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부모 문제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학습 중심의 관심 쏠림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학습의 열기가 아주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학습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의 학습에.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은 학습 외에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특정한 부분에만 편중되어서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또 주로 대화의 모든 부분은 학습과 관계된 거죠. 근데 아이들의 삶 전체가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잘 아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적 보상으로 대리만족을 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특별히 현대에는 부부들이 그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머니 쪽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을 할머니 집이나 아니면 그 보육원이나 이런데 그 유아원이나 이런데 맡겨놓고 직장을 떠나야 되는데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앞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엄마로서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물질적으로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위험하냐? 엄마는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서 아이에게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미 했다라고 심리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것을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하는데 이미 협상에서 부모님은 협상에 이미 심리적으로 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은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모님 스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백화점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을 때 그냥 바닥에 엎어지는 친구들을 볼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너무 당황하고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협상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물질적인 보상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데 바로 일관성이 없는 양육.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맞벌이나 또 그렇지 못한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보육을 이제 교육을 하는 그 주체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요.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친인척이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었다가 아빠가 되었다가 그러다 보니 아이는 이 사람마다 다른 규칙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규칙을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어느 게 틀린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헷갈리죠.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서 양육을 받게 됐을 때 아이들은 벌써 원칙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칙을 잊어버리거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의 말에 신뢰를 안 해요. 심지어는 공중 도덕이나 아니면 질서나 이런 것을 쉽게 무시하는 이유는 그 원칙이 없어서 그럽니다. 특별히 유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5세에서 7세까지 보통 아이들의 윤리관이나 아니면 도덕성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님들이 원칙 없는 행동을 했을 때는 아이들은 그 원칙을 잡지 못해요. 그런데 이때 잡은 원칙이 인생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모님이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지 이제 결국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일반 가정에서 많이 벌어지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거친 언어를 쓰거나 아니면 행동을 하거나 특별히 부부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언성을 높이거나 어떤 논쟁을 벌일 때 격한 어떤 감정이 올라오죠. 그러면 주변에 아이들을 보지 않아요.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몰입을 해서 그 논쟁에 열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언어도 거칠어지고 심지어는 행동으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다 학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자녀를 부모의 사회적 욕구 충족의 도구로 쓴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못한 거, 내가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강요하거나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투자를 해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부모 문제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그 보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금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나의 마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정말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어질 강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제가 맞추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면 그 어떤 숙녀분이 거울을 비춰서 자신의 자화상을 보고 있어요. 부모 노릇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을 잘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반두라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사회적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학습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배우는 것은 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그걸 보면서 내가 연습하기 시작하고 따라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인가? 이 모방을 하는 대상자에게 바로 그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 특별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에게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바로 아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부모이고, 특별히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교사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아이돌 가수나 이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이런 나름대로 유명인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관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을, 그들이 하는 복장을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 말, 이런 모습들이 아이에게 얼마나 크게 그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이 반두라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사회적 학습 이론이라는 것으로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었죠. 근데 이 모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배움의 원천, 얼마나 이 원천이 중요한가, 배움의 원천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이 선했던가 아니면 악했던가, 이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다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교육의 대물림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그리고 내가 학습을 했던 것을, 부모님도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성찰하고 학습하지 인식하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전해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욕하면서 배운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결국은 내 부모에게 부정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나는 부정적으로 똑같이 아이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안다는 것은 이 교육에 있어서, 또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죠. 내가 자라온 환경, 그 다음에 나의 부모와 다시 관계를 봅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격변기를 거쳐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60년대, 70년대. 이때 이때 시대를 사신 부모님을 갖고 있는 그 자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자녀에게 그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는데 내 자녀에게는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관계 발전의 그 저변이 되는 거죠. 긍정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화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화해의 어떤 모드로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갈 수 있을까?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의 모습을 내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랬지?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많이 던져봅니다. 그런데 왜곡된 나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왜곡된 나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사회하고 이렇게 내가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맞물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가 요구하는 나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원래의 나의 모습은 아닌데, 직장 생활을 하니 10시까지 자고 싶지만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고, 나는 원래 야행성 올빼미인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9시까지 안 가면 근태 기록이 나빠지고,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나를 단련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이 왜곡이 돼요. 나의 진실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정말 나의 기질이 어떤 것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인 시스템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받은 부모님의 교육 방식에 따라서도 많이 변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 훈련된 기질로 인해서 왜곡되거나 변질된 나의 모습, 그러다 보니 내가 아닌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색깔, 내 색깔은 원래 파란색인데 내가 노란색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살지 이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늘 나에게 불편하다. 그것은 내가 아닌 남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내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모습을 내가 찾을 때 나는 우선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본래의 나를 찾았을 때, 나의 고유한 기질을 알고 나의 성향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회식도 같이 함께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 그룹 프로젝트 같은 것도 같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나를 잘 몰라서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갈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를 찾는다는 것은 관계의 성찰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나를 성찰하는데 많은 그 심리적인 도구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발달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만은, 또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추천해보고 자신을 알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툴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MBTI, 그 Myers-Briggs Type Indicat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MBTI는 8가지의 어떤 측정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외향인지 내향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감각적으로 인지를 하는지, 아니면 직관적으로 인지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사고 중심적인지 감정 중심인지, 아니면 판단형인지 아니면 인식형인지, 이런 8가지의 어떤 그 척도를 가지고 우리의 그 성격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 결과는 16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물론 지구의 인구가 80억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16 유형으로 분류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좀 무서운 논리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정 도구라고 생각해서 제가 감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나하고 정말 똑같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하고 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 취지는 본격적으로 나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유형은 기질을 체크하는 그런 검사 유형입니다. 애니어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니어그램은 기질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이고 9가지 기질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MBTI처럼 성격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지는 않는데, 나의 기질이 뭔가, 나의 숨어있는 기질이 무엇인지, 또 왜 내가 이 기질을 내 본성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측정 도구예요. 애니어그램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원래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자기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요인으로 인해서 상처를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내가 만회하기 위해서 특정한 기질이 발달한다고 그러는데 그 발달한 기질이 1번 유형이고 2번 유형이고 9번 유형이고 이렇게 측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가는 성격, 자신의 기질을 알아가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너에 대한 이로 인해서 나와 너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나와 너와 동일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하죠.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9달, 10달을 뱃속에 품고 있고 또 아이가 날 때부터 먹이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자녀에 대해서 다 알아. 알 수 있는 것은 일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은 아이에게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아시겠죠. 그런데 일부만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반쪽이지만 부모님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어떤 과정들이 틀어지거든요. 그런데 나와 너, 여기에서 너는 제가 이 부모 교육에서 자녀를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가 다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르지만 우리가 한 지붕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공존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 쌍방간에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공존해야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층 더 나아가서 그 심리적인 이론이 있어요. 조와 헬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 이분들은 부부인데 이 부부 심리학자가 이런 그 조 헬이 윈도우라고 하는 그런 창을 이렇게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이 지금 사각형 4개가 보여지는데 뭐 영어로 쓰여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인간은 자기를 알 수 있는 영역이 4부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동의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습, 내가 인정하는 모습.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성격이 쾌활해. 너는 굉장히 적극적이야. 근데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 오픈 공간이라는 것은 서로가 공유하는, 서로가 동의하는 영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인데 여기에 블라인드라고 적혀 있는, 블라인드는 장님이잖아요. 자동차의 사각지대를 뭐라고 합니까?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 봐요. 내가 못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차 놓치는 순간에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보는 부분이에요. 내가 못 보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이것은 상대방만 보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때로는 동의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을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게 너의 모습이야 라고 상대는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너가 틀렸어, 그건 나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애써 부인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블라인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히든 스팟이 또 있어요. 히든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감추어진 나의 모습, 나만 아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나의 모습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히든,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 그 다음에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서로 교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논쟁을 붙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기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고 절대로 논쟁이 끝나지 않는 그런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은 미지의 세계, 서로가 모르는 부분, 아직 개발해야 되고 개척해야 되는 나의 한 개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된 소식이지만 죽을 때까지 인간은 자신을 다 알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내가 너와 서로 동의하는 부분, 이 오픈 공간을 점차 확대시켜서 블라인드 스팟도 줄이고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의 모습도 줄여나가면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너를 모른다. 부모님이 자녀를 모른다라고 제가 확신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조 해리의 윈도우의 어떤 모델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따르면은 결국은 인간은 기껏해야 50% 남짓 상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는 부분 아니면 내가 너를 보는 부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한두 번의 경험으로 아니면 들은 이야기로 모든 것을 이미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맺은 많은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쉽게 속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익숙해 있는가. 그런데 이 조아리의 윈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이 이론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알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같은 집에서 한 지붕에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자녀와 계속해서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사춘기 부모님을 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자녀와 수시로 이런 갈등의 상황이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어떤 부모님은 엉엉 울 때도 있어요.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런데 자녀와 더불어 사는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어떻게 자녀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 근데 부모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못을 박았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서운하실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생활 습관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부모님은 내 반쪽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 아닌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녀는 선물입니다. 부모님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몇십 년 동안 데리고 키우고 잘 키우라고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을 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순간 우리는 소유물이 되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죠. 부모님은 정말로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십니까? 그럼 100이면 100 다? 내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내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이렇게 못을 박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행동에 내가 자녀를 소유물로 내가 대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데 바로 지금 보여주는 자막들이 그런 것이에요.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이 됐어요.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면서 아까 사회적인 욕구 충족에 어떤 도구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부모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자녀를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너를 위해서입니까? 부모님을 위해서입니까? 제가 정말 심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하고 있는 말이나 자녀에 대한 모든 헌신이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식으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과도한 자녀 지킴이 현상,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연한 어떤 사회 풍조, 심지어는 사회 문화까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과도하게 보호를 합니다. 자녀가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독립적인 인격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실수를 못하게 하고 뭔가 어떤 불안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건데 보호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얼마나 부모님이 과도하게 자녀를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자녀 삶에 과도한 개입이다. 제가 엊그제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부모님 군대라는 거,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는데요. 군대라는 것은 특별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없고 명령으로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그런 조직인데, 요즘 자녀들의 휴가 문제를 부모님이 직접 군대에 있는 상사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한다는 정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만 그 부모님의 어떤 영역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군대까지 확장을 하죠. 군대만 확장을 합니까? 자녀가 입사하는 그 회사까지 휴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병가 문제를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미 결혼하면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자녀가 결혼 생활에 그 심각한 어떤 침해를 받을 정도로 부모님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대한데, 이것은 다음에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캥거루족이라는 그런 유행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캥거루족은 캥거루 어미가 자녀를 이 주머니에다 넣어 갖고 다니면서 양육을 하잖아요. 이 캥거루족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10대, 20대가 아니라 40대, 5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부모님들은 어머니가 70대, 80대인데 자녀가 50대예요. 근데 아직까지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고, 용돈을 안 주면 부모님에게 협박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가정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죠. 그런데 뭐 상담을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자녀의 그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님이 자녀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부모님은 어떻게 했냐? 저는 부모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런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우를 하면 존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존중이라는 그 단어를 사실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존경이라는 단어는 상하 아니면 덕이 출중한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죠. 행위죠. 그런데 그런 것은 수직적인 개념에 가깝죠. 그런데 존중은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 문화는 사실 없죠. 나이 문화라든지 아니면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공경하고 자녀를 존중한다? 이것은 사실 우리 문화에서 그다지 있어 왔지 않고, 또 그렇게 강한 어떤 그 이미지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존중한다. 이것은 인격체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녀를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존중을 합니다. 그렇게 그 생각을 했을 때 이 존중이라는 말을 보면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 그 자체로 보는 겁니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까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 인격체를 존중을 하지 않다 보니 부모님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내 자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자녀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걸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입시 열기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습니까? 부모의 열망에 자녀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의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다 변호사가 될 수가 없고 판사, 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내 자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의 모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못 보는 거죠. 잘할 수 있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녀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존중과 무조건적인 관용은 다릅니다. 요즘은 칭찬합시다. 그래서 자녀를 끊임없이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이라는 도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좋죠. 칭찬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잘못된 행동까지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방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타락시키는 행위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소란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에 지쳐서 이렇게 뭐 출퇴근하는 그런 시간에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타는 부모님, 아이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방해를 해도 절대로 행동에 제약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할아버지나 어떤 사람이 그 자녀의 행동을 꾸짖게 되면 왜 내 아이를 기를 죽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비가 붙고 갈등의 어떤 정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자녀를 존중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못했을 때 잘못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아이를 존중하는 겁니다. 모두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른들도 아니면 아이들도. 그런데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계속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부모님을 효도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업 성적이 모든 행동의 면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학교에 교사로 있을 때 본 그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행동은 너무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까지 무시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 아이들의 배경에는 다 부모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행동은 무마가 되고 또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계속해서 떠받치게 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아니면 잘하고 있다, 공부만 잘해. 근데 이 아이들이 나가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 부모님 적어도 10년, 20년 후에 자녀의 모습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이 주의해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지양해야 될, 이미 부모님한테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특별히 무시. 여기에 그림에는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이 그림을 집어넣었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니까 지금 자녀가 지금 귀를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갑이고 자녀가 을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자녀는 이렇게 행동을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보통 반대의 입장입니다. 자녀가 여러 가지로 많이 요청을 하고 부모님께 부탁을 하고 또 요구를 했을 때 부모님이 귀를 닫습니다. 언제? 부모님한테 불리한 것은 귀를 닫아요. 그래서 자녀가 엄마 뭐 친구들이랑 뭐 컴퓨터 몇 시간 좀 하고 올게,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 자녀가 부모님 생각에 탐탁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이 보통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무시를 하는 거,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그런 행동. 두 번째, 우리 가정에서 이것은 부부간에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 대화의 모습인데요. 야, 너가 우리가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뭐 아빠가 엄마한테, 심지어는 엄마가 아빠한테 야, 너, 그러니까 존칭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야, 너 뭐해? 야, 너. 이름을 안 부르고 야, 너. 그래서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것이 그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대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의식을 하고 있느냐? 잘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잘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의식을 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화를 내는 거예요. 자녀가 뭘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데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높아지죠. 언성이 높아지고 이제 고함을 지르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심지어는 이 지양해야 될 습관 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 앞에서 그릇된 모범을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험악한 단어를 쓰거나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주 아니면은 흡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 사회적 학습 이론에 의하면 자녀들이 굉장히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부모님 스스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녀의 성격을 잘 안다. 아까 제가 너와 나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다른데 많은 부모님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도 아까 성격 검사 이런 걸 해보면요, 자녀와 부모님이 굉장히 잘못됐는데 다른 형상인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성격일 때도 있고요. 굉장히 대립되는 성격이기도 한데 이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갈등의 원인은 몰라요. 특별히 그 청소나 학습 방식에서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녀와 이제 논쟁을 하고 갈등을 겪는데, 특별히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좀 깔끔한 성격, 예를 들면 정리정돈을 잘하는데 자녀가 그렇지 못하는데 부모님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네 방은 네가 좀 치워. 근데 자녀가 안 치워요. 안 치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녀는 치운다고 치워요. 많은 경우는 자기가 치웁니다. 근데 부모님 눈에는 이게 나의 성에 안 차는 거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성격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되는 거지? 왜 나를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평행선을 달리는데 자녀와 내가 다름을 그때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자녀의 성격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자녀의 진로에도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관심이나 소질이나 아니면 진로나 이것을 봤을 때 부모님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근본적인 지지를 받는 거죠. 근본적으로 지지를 받게 되는 거죠. 또 나아가서 이 자녀의 성격과 기질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어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시각이 우리가 서서히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벌써 마지막 장이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할 것은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 금방 까먹는데 좀 생산적인 방식, 실질적으로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구체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한 만남이라고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좀 제가 그려봤어요. 의사결정에 대한 합리. 자녀와 가족 간의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 결정을 내리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가 적극적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정, 하다못해 여행을 가든지 뭘 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근데 이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는 서로가 그 결정을 존중하게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서로 간에 존중을 받게 되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은 일관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일관적인 태도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규칙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 스스로 규칙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분명히 잘못해서 어떤 룰을 세웠는데 그것도 합의하에서, 근데 그 다음날 마음이 안 됐어요. 내 자식이니까 너무 이 처분이 강하게 느껴진 거예요.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취하를 하는 경우가 다시 있고,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몇 년간, 심지어는 10년 이상 이루어지다 보니 자녀는 부모님을 신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제시한 원칙을 대해서 그냥 속으로 웃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따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은 부모님 스스로 자녀와의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어릴 때 이런 반복된 행동이 이루어졌다면 아이들이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아요. 무엇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식이 없어요. 이것은 부모님이 교육하는 교육의 결과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지만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또 합리적인 어떤 원칙에 있어서 훈계와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셨을 때 야단을 쳐야죠. 야단을 그냥 방임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야단을 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학교에 선생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는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마음에 좀 담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게 부모이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선생님이든지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러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어떤 소아과 정신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인간 중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어른들이니까 적용해서 될 법칙은 아닌 거죠. 이것은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가 독립된 사람이고 독립된 인격체이니까. 그래서 훈계를 할 때 분명히 아이들이 배울 게 많고 잘못할 때가 많은데, 자, 감정 표출을 피하는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부모님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기 전에 일단 감정이 먼저 와. 그래서 그 감정이 뭐 이렇게 용어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행동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언성이 올라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대화를 했을 때 아이들은 100% 웃지요, 속으로.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행동이 너무 무서워요. 그것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만 화가 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최대로 감정을 통제를 하셔야 된다. 자기 감정을 통제를 하고 차분한 의도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됐는지 아이들에게 대화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잘못의 지적은 1대1의 공간에서, 이게 가정에서도 이런 경우가 번번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부부가 부모님의 자녀의 부모님이지만 그 두 분 앞에서 내 모습을 둘 다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와 더 관계가 좋은 경우도 있고 아빠와 더 좋은 관계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아빠가 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창피해요. 나의 모습을,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그런데 언제 또 야단을 치나? 예를 들면 부모님 친구가 와 있어. 근데 애라고 그냥 막 무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 친구 부모님, 심지어는 더한 경우는 뭐 부모님 친구와 그 자녀까지. 근데 알고 보니 내 옆반 친구야. 학교 친구야. 근데 그 앞에서 잘못한 자녀를 막 나무라는 경우. 그래서 뭐 또 동생이 있잖아요. 아니면 누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야단치는 그런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자, 입장을 바꿔 봅시다.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야단을 쳤어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똑같아요. 자녀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이 가족일수록 더 심하게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한 지적은 1대1의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이야기할 때 다 아이들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자기를 모욕을 주면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이 사춘기에 계속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탈선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밖으로 계속 떠밀어내는 상황인데 그 부모님의 어떤 그런 열정만 가지고 자녀를 나무라는 거죠. 왜 내 애가 이런지 모르겠다. 답을 알 수가 없다. 근데 답은 부모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한 자녀에게 즉각적인 훈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어른이나 자녀도 아이들도 똑같아요. 어떤 잘못을 했는데 유리병을 깼어요. 유리병을 깼는데 이미 깬 순간 이미 알고 있어요. 엄마가 야단치겠네? 아니면 내가 잘못했네?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신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 대고 너는 그렇게 주의력이 없니? 이런 것도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냥 자녀에게 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그냥 화를 내도록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인 스스로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주 심각한 경우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유리병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좀 기다려주는 것, 참아주는 것. 그래서 아이가 와서 잘못을 청하면 정말 부모님으로서는 고맙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아이를 불러서 지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너의 그런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서운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과연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의 동반이에요. 동반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최대로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자녀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부모님이 그 자녀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넓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신뢰 구축을 하는 거죠. 부모님은 나의 계속 그 끊임없는 지지자야 라는 그런 힘을 주는 행위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인터넷 문제나 휴대폰, 그 스마트폰 사용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뭐,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데,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뭐 그 이상,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함께 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이제 기른다면, 근데 함께 하려고 하면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하지 않고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야단을 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동반을 할 때 긍정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라고 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공부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필요 없죠. 부모님 먼저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적 학습 이론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책을 보고 아니면 책을 보자. 엄마는 아니면 혹은 아빠는 책을 읽을 테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책을 그 숙제를 갖고 와서 여기서 하렴. 우리 같이 공부하자. 공부하는 시간, 가족 공부하는 시간.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학원을 보내고 또 자녀 방에서 불이 켜져 있으면 부모님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문이 닫혀 있는 그 안에서는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훨씬 더 그 현실적인 것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반이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고 이 동반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사랑은 사실 무한적으로 베푸는 거잖아요. 감싸 안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무제한이 됐을 때는 방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해 주는 게 이성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대해라. 그런데 사랑으로 현존하되 아이에게 합리적으로 대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만 이제 강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아주 냉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어떤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너 이건 잘못됐어. 이건 뭐 이거는 잘했어. 라고 굉장히 건조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가지만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 합리는 훨씬 더 그 제대로 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성적인 이성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으로 동반했을 때 부모는 늘 자녀의 지지자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어떤 그 적응 방법 아니면 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녀와의 대화법이에요. 아까 중간에 그 너라고 하는 명령법 아니면 지시형을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많이 쓰는데 이것은 부모님 간에 아니면 자녀 간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너라고 시작하는 대화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됩니다. 너라고 시작하는 대화를 하면서부터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너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밀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라고 시작되는 문장을 우리가 최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그 대안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바로 나 메시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나 메시지는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라는 감정은 너라고 하는 메시지를 했을 때는 억양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그건 너거든요. 너는 너예요.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지금 계속 평가하고 잘해도 평가이고 못했을 때는 명령이고 아니면 해라고 요구했을 때는 지시가 되는데
나라는 메시지는 나의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극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모님들이 어떤 부부간에 사실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지시형이나 야 너 아니면 이래 저래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그 일상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너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피하고 나 중심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됐다.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친하다는 이유로 말도 굉장히 쉽게 하는데 우리가 가정이 친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 존중이 바로 언어에서 나타나잖아요. 언어와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나 메시지를 사용했을 때는 마음을 여는 대화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메시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제가 예를 들면 아이가 예를 들면 학원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야기를 부모님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엄청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제 학원에서 뭐 잘했어, 뭐 나 학원 빠진 적이 없고 열심히 공부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부모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밉고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지만 여기서 감정을 제어를 하고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엄마는 어제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네가 수업을 오지 않았다. 그리고 친구들과 놀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한테 어떤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내 자녀에게 배신감 같은 거 그런 감을 느꼈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고 슬프다. 나는 내 자녀가 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슬프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를 지금 다그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을 전달했을 때 그것은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아이에게 야단으로 다가오지도 않는데 아이에게 곱씹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나 전달법, 나 메시지를 사용을 할 때 서로 간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게 하고 인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학원을 건너뛰었더니 엄마가 이렇게 슬퍼하시는구나. 아니면 뭐 더하게 너 학원비가 얼만데 엄마가 뭐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이 학원비를 내는데 네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정말 속상하고 어떨 때는 울고 싶은 마음도 들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자녀에게 그 엄마의 진정성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너는 이렇게 먼저 나가죠. 너는 어디서 뭐 했니? 그렇게 학원을 빼먹고 이렇게 다그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문을 콱 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뭐 대꾸도 안 하죠. 어떨 때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거나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친구가 어제 아파서 내가 학원을 뭐 땡쳤어.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원을 빼먹은 게 무조건 놀기 위해서 빼먹었다? 라는 것은 부모님의 추측과 단정이죠. 근데 아이는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거기서부터 부모님은 아이하고 너하고 대화를 안 해. 라는 이야기로 태도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법 하나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받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느덧 이렇게 마감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요. 이 시간이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사춘기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도 해당이 돼요. 자신의 어떤 교육 방식을 보고 화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라는 것은 나쁜 의도에서 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상대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돈보스코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태리의 교육학자이고 또 이태리의 1800년도에 유럽의 교육
그 청소년 교육에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사랑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십시오.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방식은 내 방식뿐인데 상대방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투자를 하고 심리적으로 희생을 하고 육체적으로 희생을 합니까?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얼마나 큰 경제적인 손실이고 사회적인 손실입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이에게 느끼게 한다면 우리는 교육적으로도 성공한 것뿐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부모님 각자가 진정한 교육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느끼게 해줘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방식.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전략이나 함께 생존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잘 곱씹어 보시고 내 교육이 아니면 내 언어나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특별히 사춘기를 한참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자녀에게 좀 더 좋은 부모님, 나를 지지하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우리 일상에서 나름대로 성찰하는 자녀에게 떳떳한 부모님으로 또 자녀에게 사랑받는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